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15번째 책은 김동리 작가의 이제 단편들로 네, 제가 한번 엮어보는 거죠. 단편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자, 과연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지. 그 김동리 작가가 제일 이제 먼저 문단의 이름을 알리게 된 게 화랑의 후예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화랑의 후예. 송혜교 나왔던 거?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고. 거기도 여기 그러면 이거를 문학 작품에서 차용했나? 뭐 후예는 뭐 카인의 후예, 황순은 그 작가의 카인의 후예도 있고 이런 게 많죠. 후예는 많죠. 네, 많죠. 근데 이제 화랑의 후예 하니까 딱 이제 결국 신라 화랑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아무래도 이 작가가 제일 처음 내는 작품에서 그 작가의 어떤 근본적인 소재라든지 주제가 정해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가 이 화랑의 후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거든요. 약간 아이러니가 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제목은 아주 근사하잖아요. 화랑의 후예 하니까 뭔가 뼈대 있고 아주 유서 깊은 뭔가 전통하고 연결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 내용 뭐 간단합니다. 이 주인공 나가 있는데 이 주인공 나가 작중화자 김동리 자신으로 봐도 크게 무방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삼촌댁에 와 있는 걸로 나와요. 그 삼촌이 이제 보니까 자기 형 같아요. 그 큰형 장형 김범부 선생이 뭐 항상 이 사람은 형을 말할 때 범부 선생 그만큼 숭상한 거죠.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형 집에서 기탁을 하고 있는데 숙모죠. 형수로 되겠죠. 숙모가 이제 어느 날 심심한데 여러 가지 관상 같은 거 한번 보러 갈까. 관상 사주를 보러 가자 해가지고 관상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만난 사람이 이제 황진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황진사가 관상 사주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뼈대 깊은 가문의 후손이란 거죠. 본인이요? 네. 그 뼈대 깊은 가문의 후손이고 내 머릿속에 온갖 지략이 다 들어있고 책략이 다 들어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이렇다 이랬는데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죠. 저렇게 좋은 재주와 모든 게 다 있다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이렇게 하고 뭐 친구들한테 상이나 들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좋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이 삼촌 댁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박대하지 않고 먹을 걸 내주고 하니까 그 자꾸 이제 호의도 계속되면 또 권리인 줄 알고 계속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모가 황진사 사람이 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중신을 좀 쓰자. 저 건너 과수댁이 있는데 그 과수댁이 살림살이도 괜찮고 하니까 과부하고 좀 짝을 중매를 쓰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혼처가 있는데 생각이 있냐. 근데 이 사람이 혼처가 있다면 좋죠. 어딥니까 했는데 저기 과수댁이 하나 있는데 아주 엄전하고 사람이 참 살림도 야물고 좋다 이러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녹이들 뛰면서. 내가 황후함의 6대 손인데 아주 이름 떨친 유학자의 내가 6대 직손인데 감히 나에게 한번 시집 갔다 온 사람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고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사실 이 집에서는 본래 처음에 이 말을 꺼낼 때 그 과수댁이 이 사람하고 하겠냐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근데 본인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6대 손 나한테 감히 그런 혼처를 주냐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가 좋냐니까 그래도 내가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러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10대. 소혼인 여성. 그렇죠. 양가 교수의 처녀를 소개를 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을 해주냐. 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삼촌을 뵈야 되는데 삼촌은 지금 어디 멀리 나가셨다 해도 오는 이유가 계속 먹을 걸 이제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형수님 짜증나.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이 길가를 가는데 형수님 이제 숙모를 모시고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과수댁? 아니 과수댁 말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무슨 뚜껑이 가루를 말린 약을 판다고 사람이 다 이제 약 장사가 있는 거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애들은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약이 정말 뛰어난 약이고 우수한 약이고 이 약효를 입증해 줄 사람이 있다. 여기 계신 분을 보라. 여기 계신 분이 이 약을 먹고 어제 그 당시에 충치가 이에서 벌레가 나온다니까 이에서 벌레를 다 뽑아내고 오늘 이렇게 완치돼 가지고 이렇게 정인으로 나오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일본 순사가 나타나 가지고 흔히 말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그 노상에서 빨리 정리해라. 정리가 아니죠. 잡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잡아가는 거는 네. 불법적으로 의약품 그렇죠. 판매 유통 및 판매에 관한 뭐 단속 법률 위반. 그렇죠. 그걸 잡아가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도 잡아가지만 옆에 있는 종인으로 나온 사람도 같은 한 팩이니까 그렇죠. 잡혀가는 거죠. 그 이제 톡 점잖게 잡혀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차마 숙모에게는 황진사가 저기 간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자기가 보는 걸로 이제 끝난 그 거죠. 증인이 황진사인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그 증인이 바로 황진사였던 거죠. 그렇게 끝이 나요? 네, 그렇게 끝나. 뭐예요? 그거를 약간 풍자하는 거네. 그렇게 자기가 뭐 뼈대 있는 가문이고 뭐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한다. 근데 별 단편이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동리 그 작가의 작품의 줄거리 자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현진건의 네.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줄거리의 힘이 좀 약해요. 그런 거 그래요? 같아요. 이건 좀 약해요. 네. 근데 그 세세한 세목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한계가 좀 있어요. 이분이 어디서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니 근데 네. 뭐 그런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풍자를 아까 화랑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그 네. 제목하고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화랑의 후예라고 내가 감히 과수댁을 나한테 주냐고 나는 10대 우리 집안의 적손을 이어야 되니까 네. 10대 중후반에 아주 뼈대 있는 집안 교수하고 헌칠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맨날 와서는 하는 일은 맨날 관상하고 이런 걸 봐주면서 생계를 끼어 나가는데 그것도 잘 꾸리지 못하고 와서는 맨날 여기 와서 여기서 얻고 저기서 얻어가 지내면서도 양반인의 애헴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길거리에서 불법적인 이제 약을 팔다가 같이 일당으로 몰려가 잡혀가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화랑의 후예라고 알고 보니 내가 양반뿐만 아니라 화랑의 후예네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뭐 약간 그 신부님 나의 신부님 야. 요 느낌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사실은 이제 김동리는 왜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첫 작품을 발표했을까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면 물론 뭐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자기 첫 작품이 규정을 하거든요. 저는 느낌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양반들을 풍자?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지들은 뭐 대단히 뭐 무슨 뼈대 자랑하고 이런 거 했지만 네. 결국은 저 일본 순사한테나 잡혀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대로 네. 그 흔히 말하는 조선 500년을 지탱해 왔던 유교의 윤리라든지 양반의 권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약간 이건 또 악큐정전이랑 그런 일맥상통합니다. 악교정전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전통을 쭉 내려왔다잖아요. 화랑의 후예. 네. 내가 뼈대 있는 양반 유학자의 후손이고 알고 보니까 화랑의 후예일세라고 했던 그 전통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전통은 어디 사라지고 맨날 주변에 선불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잡혀가는 걸로 끝나냐. 이걸 아주 통렬하게 사실은 풍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뭐 인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약간의 여기서 좀 너무 좀 비판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여기서 보면 좀 황진사가 잡혀가는데 이게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먹고 살려다 보니까 뭐 저렇게 좀 그죠? 경범죄 정도. 경범죄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실 자기가 평소 말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약을 먹고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뭐 호구지책이니까 저 정도의 일제 이제 순사에 잡혀가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일제라는 시대가 워낙 가혹하고 엄혹하니까 호구지책으로 저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느낌을 주잖아요. 황진사를 여기서 완전히 가혹하게 완전히 악큐처럼 몰아붙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자기는 당시 우리 1930년대 지식인들의 윤리적인 감각이 많이 퇴락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윤리적 감각이 아주 뒤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조선 500년간 성리학과 유학이 그렇게 강조했던 윤리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제강점기다 이거죠.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 뭐 다 나쁜 놈들이 와서 다 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이 정도 해봐. 조금 부도덕하지 마. 이 정도야 뭐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느낌을 좀 준다 이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간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사소한 것에도 인간은 자기 어떤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변화라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회가 지금 어지럽고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뭐 지금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대단히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럽 같은 경우 자기가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그 공원에 아주 좋은 과실들이 그냥 떨어져 있다는 거죠. 과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있고. 그 자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도 그냥 아니 다른 것보다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 주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주워간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이 썩어 가더라도 방치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 바로 지금 화랑의 후예라고 나오는 게 그러면 500년간 조선은 그 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해오고 이런 인간이 되라고 했는데 고작 지금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30년 한 2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 이런 윤리적 의식들 네.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유 뭐 사회가 이럴 땐 나도 좀 넘어가자. 야 다 도둑놈인데 어떡할 거야. 우리도 좀 뭐 남들이 100원 훔칠 때 우리 1원만 훔쳤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훔친 건 훔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네. 아니 남들이 100원 훔쳤는데 나 1원은 괜찮아. 정당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같이 훔치더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할 때 이게 더 좋은 건데 소설의 목적은 아까도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네. 이 사회의 기본을. 여기 지금 김동리 같은 이런 대표적인 작가가 이 기본 기준을 왜 안 보여주냐 이거죠. 아, 그게 이제 비판의 지점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김동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지금 말하는 조선 사회를 지탱해왔던 유교 이데올로기 허구성을 보여주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비판도 있는 짧은 소설 그리고 데뷔작 화랑의 후예. 네네. 네, 저희가 봤고요. 네. 아, 좀 별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화랑의 후예는 뭐 줄거리가 일단 너무 좀 약간 간단. 아니 제가 이 김동리 작가의 단편을 많이는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그 네. 밀리의 서재에서 좀 제가 제목만 보고 네. 관심 있을 만한 거를 네. 좀 몇 개 네. 읽었는데 제가 느낀 대부분의 무녀도 빼고는 다 줄거리가 좀 너무 약하다. 마지막이 맞습니다. 좀 너무 허무하게 끝난다. 이게 끝이 맞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그래요? 좀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약점이죠. 네. 그 참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본래 이분이 시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시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소설로 하고 또 평문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공서가 다 망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엔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를 막 잘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약간 되게 허무하게 그래요? 끝나는 느낌. 다른 거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네. 그렇게 볼 때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그래 소재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리고 소재를 쓰는 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면 이 사람이 채택한 방식이 액자 소설이죠. 아, 내가 어디서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그림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흥미를 끌어오고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무녀도도 무녀도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등신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김동리 선생은 자신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등신불이 나의 대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녀도를 최고로 치죠. 그렇습니까? 이 무녀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무녀도는 정말 아 그래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 개작을 하거든요. 네. 30년대 발표 한번 했다가 40년대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한번 발표 다시 고쳤다가 60년대 다시 고쳐요. 근데 고치면 더 나아져요. 정말 나아져요. 네. 어떻게 보면 무녀도부터 갑니까? 네네. 아 무녀도 한번 가볼까요? 네. 무녀도는 뭐 말 그대로 자기는 평생에 걸쳐 이 무녀도에 집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무녀도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다른 소설이라고 하지만 네. 이 무녀도를 가지고 장편을 만들었어요. 1970년대 후반에. 아 장편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무녀도의 등장인물 이름도 바꾸고 또 장편에 맞게 구성을 좀 늘렸는데 그 장편이 을화. 을화. 네, 을화죠. 그거 혹시 저 TV 문학관에 만들어진 그거 아닙니까? 1화입니다. 정박님이 가장 좋아하는 TV 문학관 요즘 빠져 계시는. 아니 근데 저는 TV 문학관이 제 첫 번째 작품으로 을화를 했다는 게 아주 네. 그 정말 안목이 높은 그 기획자 PD들의 어떤 네네. 안목이 숨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무녀도의 장편 버전인 거죠. 네네. 을화라는 네네. 게. 좀 더 이제 무녀도에 나타났던 종교적 색깔이 좀
옅어지고 네. 이 결국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종교와 문학 사이에 좀 타협을 한 것 같은데 문효도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종교적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거든요. 특히 그 EBS 라디오에서 이 문효도를 녹음을 그 일종의 라디오 극으로 그걸 들어보면요. 이 듣다가 완전 소름이 끼쳐요. 이 문효도에 나오는 그 무가들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그 정말 소리 하시는 분이 하는데 그냥 듣다 보면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런 경험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자, 온몸에 털이 곤두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문효도 그럼 한번. 이게 문효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온단 말이죠. 전도사가 들어오고 서양 교회가 들어오고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무당과. 요게 이제 한 일제강점기 후반쯤 됩니다. 예, 30 이게 6년 이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30년대 경주 지방에 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 공동체를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탱해왔던 샤먼의 역할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지점에서 결국 그거는 서양과 동양의 충돌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샤머니즘과 서양의 어떤 대표하는 건 결국 기독교잖아요. 네. 그것들이 충돌하는 현상으로. 폐병 걸리면 무녀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의원이 하나 생기고. 그렇죠. 배틀이 벌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 사실은 원작은 뭐 다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원작에서는 사실 그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배틀이 좀 약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의식한 거죠. 그래서 2부 이제 47년 개작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작하면서 네. 그 기독교와의 어떤 대결 역할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무교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샤머니즘의 특징은 가족주의, 현세주의, 자연과의 조화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주술하고 또 좀 뭐 다른 주술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특징을 볼 때는 현세주의죠. 현세에서 복을 얻는 거죠. 현세에서 살이 안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의 평화. 네. 가족 간의 어떤 우리가 서로 탈 없이 잘 지내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종의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무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신이 들어있잖아요. 정령.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훼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생체주의에도 뭔가 21세기 지금 환경 파괴 시대에도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자연을 하나하나 신이 깃들였다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샤머니즘이 상당히 결국 이제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김동리가 나중에 주술하고 다른 것은 네.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병드는데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자연에 같이 하나로 녹아 들어갈 때 이 모든 어떤 문제들을 이 모든 어떤 삶과 죽음과 괴로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김동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문효도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라가 일치가 되고 네. 생사가 하나가 되는. 참 이게 결국은 근대라는 것은 우리 대상과 주체가 따로 딱 이분법이잖아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이분법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분법이 아니죠. 네. 같이 하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체와 대상은 결국 나와 신과의 대립이잖아요. 이분법인데 우리는 나 있고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소설에서 결국 모아는 나중에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가거든요. 모아가 결국은. 자, 그렇게 이제 사실 한국 문학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효도는 끝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문효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해주시는 거군요. 예. 문효도에 나오는 주인공 중 이름 하나가 우기다. 우기. 아 그래? 네, 우기. 우기. 그러니까 문효도는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경주 외곽에서 네. 무당을 하는 모화가 있어요. 모화. 네. 그리고 모화의 딸이 낭이가 있어요. 낭이. 근데 낭이는 어릴 때 열병을 앓았고 나서 하여튼 귀가 먹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네.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모화가 아주 그 신이 들기 전에 어떻게 누구와 자가지고 낳은 아이가 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화의 아들 욱, 딸 낭이. 이렇게 이제 3인이 큰 구조예요. 욱이랑 낭이.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욱이가 사실은 9살 때 너무 똑똑해가지고 키울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절에 맡기거든요. 근데 절에 맡기는데 애가 너무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재기가 넘치다가 결국은
자기를 돌보던 스님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그리고 낭이 같은 경우가 낭이하고 같이 결국 근친상간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 원작에는 최초 원작에는 그 근친상간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모아는 낭이는 본래 수국 용왕님의 딸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낭이가 아이를 놓으면서 결국 말문이 틀릴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낭이는 유산을 하게 되고 말문은 닫게 되고 사람들 전부 다 바라보는 건 우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기의 저놈이 거죠? 한 거구나. 그러면서 결국 모아는 마지막에 이제 구슬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죽게 된다. 미쳐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기독교는 좀 약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원작은 이제 47년 개작이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우기는 절에 맡겼는데 절에서 한 5, 6년을 살다가 네. 안 맞아가지고 결국 평양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미국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문효도를 만약에 어디 서점이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 때 나오는 그 버전은 그러면 개작된 겁니다. 개작된 겁니다. 네. 개작된이라고 하니까 뭐가 좀 뭐가 개작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년간 떨어져 있다가 19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와 네. 누이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금 좋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게 사는데 엄마는 우리 무당인데. 엄마와 우리 여동생은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자, 뭐 내용을 한번 요거는 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면서 네, 얘기해 주시죠. 그러시죠. 뭐 워낙 뛰어난 작품이니까. 네, 이 문효도는 이게 결국 액자 소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작중호 화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림이 하나 내려오고 있다 이거죠. 어둑어둑한 산 앞에 아주 검은 강물 위로 별들이 파랗게 흐르고 거기에 차이를 치고 여인들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 차이를 친다는 게 뭐예요? 막 그 차양막 운동장에서 같은 거? 차양막 같은 거 그 차이를 네. 친다고 네.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막 그 뭡니까 무당이 막 벌쩍벌쩍 뛰고 있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그 여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흥분의 어떤 그 표정을 쫙 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참 궁금해했는데 이건 아버지가 장가 들기 훨씬 전부터 아직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그림은 그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니 이 그림이 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거를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자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할아버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종일 흙바람이 불어 뜰 앞엔 살구꽃이 터져 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 때 나그네 한 명이 나귀를 끌고 나귀에는 17살 된 낯빛이 몹시 파리한 소녀 하나를 태우고 이 집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이 그래도 시인 묵객들 예술가들을 초대를 하면 그 집에서 며칠간 묵어가고 좋은 그림을 그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치면 예술가를 후원해 주는 일종의 그런 식객을 받아들이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의 이름은 뭐지? 나이는 뭐지?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네. 이 소인의 여식인데 가는 기가 좀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 그림에 관련된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정을 쫙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럼 그 식객? 아니 낭이가 그 소녀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전형적인 액자 소설이고. 그렇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쯤 나가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한 구석에 모아라는 무당이 살고 있다. 이 모아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모아라 부르거든요. 모아에서 들어왔다고. 모아라는 마을. 뭐 그냥 이렇게 작중에 산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저는 누가 그러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대결하는 거예요. 모아에서 들어왔다고 모아라고 불렀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네. 나사렛 사람 예수거든요. 예수란 이름은 하도 흔해가지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붙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제 성장했던. 그러니까 이 모아는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새겨보자면 기독교와의 대결 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을화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을화에서 왔다고 해서 을화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누가 사느냐. 참 완전히 찌그러져가는 기아집인데 지붕에는 버섯이 퍼렇게 피어올라 있고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의 돌담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이 돌담이 에워싼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수채 구멍에 막혀 빗물이 개어 있고, 네. 그러니까 물이끼가 뒤덮여 있고, 뭔가 두꺼비 같이 이런 개구리들이 꾸물꾸물거리고 사람의 자취가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집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 집. 폐요? 아니 폐허가 아니고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 무당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집. 네. 이게 결국은 신당이잖아요, 일종의. 네. 신의 공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과 속이라고 할 때 속의 공간적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격리가 되고 그리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 집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해야 될 것은 속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집은 성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 집에서 이제 모녀가 살고 있는데 네. 그 모아가 살고 있고 이제 낭이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쓸쓸하게 살고 있는 거죠. 뭐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 말고는 올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낭이도 뭐 그림이나 좀 그리고 뭐 귀가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아는 한 번씩 이제 굿을 청하고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갔다가 오고 나면 이제 거기서 뭐 그 큰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다 물물로 주잖아요. 먹을 거 좀 받아. 먹을 거 좀 받아오는데 항상 복숭아를 가지고 와요. 복숭아를 사들고 춤을 추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국꽃님 낭이 따님아 이렇게 해요. 자기 딸을 따님이라고 항상 불러요. 그리고 수국의 꽃님이다 이거죠. 용왕의 딸이다 이거죠. 여기는. 용왕의 딸이다. 나는 용왕의 딸이 위탁해서 내가 데리고 산다. 네, 지금 키우고는 있지만. 그렇죠. 항상 따님이라 불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따님 하면서 이제 뭐 평소에 굿을 안 할 때는 주막 가서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 여기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다 했잖아요. 그 봉건사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굿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복숭아를 항상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르겠으면 이게 좀 너무 세게 나온 건데 이 복숭아라는 것도 저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복숭아? 네. 복숭아 상징하는 게 네. 결국 뭐냐면 복숭아 가지 같은 경우가 본래 귀신을 쫓는 기능을 하거든요. 오. 본래 그런 이야기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사상 음식에는 복숭아 절대 못 아, 먹어요. 맞아요. 귀신을 쫓는 기능한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복숭아의 모양이 여성을 상징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설도 있고. 근데 그 귀신을 쫓는 기능도 있지만 복숭아는 또 장수의 상징이란 말이죠. 복숭아를 먹으면 신선들이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오공이 저 네. 옥황상제고 올라가서 그 복숭아를 따먹고 완전 불사신이 돼버리잖아요. 네. 또 재밌는 게 이 복숭아라는 게 추위가 더위로 바뀔 때 겨울이 끝나고 봄이 바뀔 때 병균이 옛날에도 많이 창궐했대요. 지금도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이게 계절이 바뀔 때 특히나 춥다가 딱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할 때 예전부터 병균이 창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복숭아라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딱 그 집 앞에서 복숭아 가지를 걸어놨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역병도 좀 막아줘라.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게 결국 이 직업이 무당이고 딸도 수국 용신님의 딸이고 그러니까 복숭아라는 것도 사실은 좀 치밀하게 배치된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숭아가 들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미가 돌아오면 딸은 바로 이제 복숭아를 받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실 이 딸을 어떻게 낳았냐 이게 결국은 완전히 그거예요. 예수의 어떤 그 동정녀 마리아의 무용시태를.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가지고 복숭아를 얻어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기독교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참 우리 용왕의 막내 따님 꽃님인데 꽃님이거든요. 다 짝을 지어준단 말이죠. 첫째 딸은 달님이고 둘째 딸은 물님이고 셋째는 구름님애가 그 딸들이 구름님은 바람님에게 보내고 달님은 햇님에게 탁탁탁 보내주는데 이 꽃님이가 너무 연애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차례인데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기다리기가 지루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기 11번째 열매님의 난군될 애를 먼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염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용왕님이 벌을 내린 거야. 꽃님이 귀를 먹게 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애가 귀가 지금 먹어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그 대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도 겸손하게 하지만 만나는 모든 돌이나 짐승이나 꽃에도 절을 하고 이러거든요. 아, 모아가? 네. 모든 것이 귀신으로 비친다는 거죠. 어쩌면 그 기독교의 그 유일신에 또 반대되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같이 네. 대립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제 우기가 돌아오는 거야. 네. 모아의 아들. 아들 우기가. 네. 문효도에서는 그렇게 정황이 자세하게 안 나타나는데 네. 그 얼화를 보면 아주 재밌게 나타납니다. 그럼 뭐 그 만약에 보기 싫으시면
그 TV 문학관을 보셔도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을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사람 사는 꼴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밥도 짓고 지금까지는 밤에는 등불이 안 켜졌는데 처마 끝에 희부연 종이 등불을 걸리지는 거예요. 이제 종이를 산 요 등불 같이 이렇게 걸어진나 봅니다. 희미하게나마. 약간 인라이트먼트를. 그렇죠. 아 그렇네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거죠. 10년 만에 9살 때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인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자, 긴 두 팔을 벌려 흡사 무슨 큰 새가 저희 새끼를 품듯 달려들어 우기를 안았다.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모하는 갑자기 목을 놓고 울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왔나 네가 왔나. 모하는 앞뒤도 살피지 않고 온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 오마니 오마니. 우기도 어미의 한쪽 어깨에 볼을 대고 오래도록 울었다. 어미를 닮아 허리가 날씬하고 목이 가는 이 19살 청년은 그동안 절간으로 어디로 외롭게 유랑해 다닌 사람 같지도 않게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마니 오마니 하잖아요. 이 분명 경상도 오마니. 아들인데. 아, 그죠. 오마니는 어디 말이에요? 어메요 이렇게 하든지. 엄마 하든지 그죠. 네. 근데 오마니는 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평양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건데. 네. 나중에 이제 TV 문학관의 을화를 보면 네. 그게 우기가 영술이 나오는데 영술에게 너 왜 엄마를 안 하고 오마니라고 하니? 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어떻든 지금은 뭐 넘어가는데, 네. 근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언어라는 게 가장 친밀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우기는 오마니라는 말을 쓴다. 이제 어린 시절의 원초적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독교의 세계.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너무 좋죠. 낭이도 좋고 정말 잃어버렸던 이산가족 찾고.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한 거죠. 네. 근데 며칠 안 가서 모아와 낭이에게 우기는 이제 이상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나 밤에 잠자나 밥을 기도해. 먹을 때 그렇죠. 기도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모아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게 뭔가 주문을 외운다 이거죠. 귀신 들렸어. 그리고 이제 낭이한테도 넌 뭘 이걸 아니? 이거 뭔지 아니? 하는데 낭이는 책은 좀 읽을 줄 안 돼요. 근데 심청전은 봤는데 뭐가 있냐면 신약 전서라고 딱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 네. 신약 성서 뭐 이런 거. 완전히 기가 먹은 건 아니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뭐가 있다 이런데 뭐가 뭔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는 여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모아하고 이제 갈등이 네. 첨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는 처음에는 이게 불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불도? 네, 절에 계속 있었으니까 아. 그냥 얘가 이제 부처님의 어떤 불법을 말하냐 했는데 너가 지금 그럼 불도냐 이러니까 불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니까 나는 예수도 올시다. 이때는 예수도라는 이야기를 썼나 봐요. 신도, 그렇죠. 성도 뭐 이런 거 대신에.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다 내셨다. 이러니까 딱 모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너 잡기가 들렸구나. 엄마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예수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잡기가.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정말 이상한 귀신 다 들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아가 이제 마을에 객기라고 떠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밥을 해주고 온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몸이 아프고 이러면 혹시 그 물밥 하는 거 아세요? 물밥이요? 물밥을 준다 이러는데 귀신에게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치성드리고 네. 그런 밥 같은 거 내가 귀신 몫으로 밖에 내놓는 그런 것들. 제사 지내고 나서 그것도 조금씩 물밥입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갱이라고 그러나 뭐. 물밥입니다. 보통 물밥이라고 많이 물밥. 부르는데. 네. 근데 그런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한번 저는 그 갑자기 뭐 밤에 좀 급체 비슷하게 돼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네. 그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그런 걸 칼 같은 거 있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머리를 쓰다듬고 잘라요? 아니 다른 게 머리를 이제 쭉쭉 쓰다듬고 칼을 이제 이렇게 배를 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칼을 확 던져요. 어디다가? 누구한테요? 마당에 던지는 거예요. 마당에. 그리고 마당에 던져갖고 탁 쓰면 이제 이건 됐다 이거 이제 쓰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시원해.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심리 치료 아니겠나 싶어요. 이제 이걸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말하시는 것도 있잖아. 여기 나오거든요. 헛세, 호이 하면서 막 말을 쫙 해요. 뭐 귀신은 당장 물러가고 뭔데. 그걸 듣다 보면 몽롱하거든요. 이게 몸은 아픈데 막 이게 듣고 몽롱하잖아요. 그냥 슉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플라시보도 있게. 그렇죠. 근데 그 칼은
그 예전에 가위 우리 누나가 이제 가위를 자주 눌렸는데 네. 베개 밑에 놓고 잤어요 칼을. 네.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잔다고. 가위에 하도 눌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죠. 자다가 뭐 이렇게 손이라도 뒤척이다가. 이러면 예.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가위 안 눌린다고. 그렇죠. 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쌀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 살이라고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급살 맞을 놈 하듯이. 살. 네. 살.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때는 더 강력한 수단. 칼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그걸 뭐 그런 게 그 있어요. 금속이 더 제일 센 거잖아요. 네네네.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안 눌리셨어요, 누나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좀 난 모양이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게 뭐 심리적으로 또 안정을 주겠죠. 저게 나를 지켜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 심리적으로 좀 낫겠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종교 기원에서도 주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당한 그게 좀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저 장희빈 그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인형 같은 데다가 그 사람 모습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바늘로 콕콕 치르고 그런 방자를 한다고 하죠. 방법을 한다고 요즘 말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뭡니까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지만 뭐 어디에다가 이걸 하면 이제 뭔가 시원하게 씻어 내려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죠. 그 인형에다가 이거 막 침국 가는 걸 방법한다고 그래요? 방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요즘 인터넷에서 방법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본래 방자에서 나온 거죠. 방자.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약간 밈처럼 저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할머니께서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마 노상방뇨를 누가 지속적으로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노상방뇨 계속하면 내가 너 방법한다 이제 이런 거를 누가 써놔갖고 근데 우리 신세대 우리 세대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방법한다고 하면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뭐 하는 방법. 그치 여러 가지. 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잘못 썼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웃기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네네.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 의미로 쓰셨을 수 있겠네요. 아, 방법한다, 방자. 방자, 방법.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건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보통 양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시집을 안 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고양이 털을 좀 잘라 가지고 태워 가지고 뭐 베개 속에 좀 넣어놔 이런 걸 양밥이라고 하죠. 양밥 총칭해서 양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술적 행위라는 게 근데 사실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치료 행위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 예전에 뭐 애 출산의 어떤 고통도 사회적 결정된다 했는데 그 실제 그 종교 기원 그 프로이드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죠. 국왕하고 잘못 의도치 않게 접촉을 해버리면 이게 내가 그 완전히 그런 거 신을 잘못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저주받는 것처럼요. 예전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네. 디오니소스 엄마가 그 제우스가 계속 오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한번 보게 해달라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 보게 해달라니까 보는 순간 불에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주 높은 사람 왕이라든지 권력자가 만나면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나는 큰 횡행을 당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 뭐 추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게 돼가 우연히 손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것들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생체의 어떤 작용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밥이라든지 방자라는 것들이 이 심리적인 게 그만큼 위험하고 아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기의 영역인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밥을 내주는데 이제 시비를 붙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그거 하면 진짜 낫느냐고. 그럼 뭐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봤는데 왜 이런 말 하지?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목마른 사람에 물 떠주는 만큼 쉬운 일이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갔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트러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아프면 의원보다 무조건 모한테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했고. 왜냐하면 모아에 부닥거리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원의 어떤 침이나 약물보다 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자꾸 아들 우기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9장 35절이 옳시다. 저희가 나갈 때 사기 들려 벙어리 는 자를 예수께 다려오며 사기가 쫓겨나니 벙어리가 말하거나 이렇게 쫙 이야기하고 오니까 바로 모아는 방구석에 차려놓은 친주상 앞에 가서 실령님네 실령님네. 죄송합니다. 퇴퇴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뭡니까 신주상에 냉수구로 들어가지고 물을 머금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네. 스프레이 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기는 이제 처음에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뭐지 하는데 뭐하는 계속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어쎄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는 영주 비루봉 상상봉에 깎아질른 돌 벼랑에 신길 청수에 네 올 곳이 아니니라. 라면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아, 거의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려면 물 대신 커피를 입에 물 머금고 뿌렸다면 네.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겠군요. 네, 바로 여러분 방법에도 좋은 1kg 커피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강력하게 한번 뿌려보십시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1kg 커피 선물해주면 그분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예. 사이도 좋아지고. 아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네. 네. 1kg 커피 선물 세트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당장 나옵니다. 네, 아니면 저희 네.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광고주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1kg 커피 선물 세트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방법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1kg 커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한번 해결해 나갑시다. 저희 일당백 듣고 신청하셨다고 하시면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이 머그컵 네. 갈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못 드리겠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1kg 커피 머그컵과 함께하는 일당백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은 자꾸 엄마한테 성경책 읽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은 둘 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거죠. 서로. 예, 네. 여기는 이제 사기가 들렸고 여기는 서양 귀신이 들렸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정폭돼 가는데 네.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 동네에 다른 예수교인이 없나 찾아 나갔고 그 찾아 나간 같은 틈에 편 찾는군요. 그렇죠. 그 틈에 모아가 낭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 어디 갔냐고. 아 성경책. 아 근데 그건 가지고 나갔으니까 없는 거죠. 네. 그 책을 없애야 불살라야 되는데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우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정말 이 은혜로운 품 안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풍금 소리에 즐겁게 노래 부르고 웃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엄마와 우리 누이는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아 이거 빨리 내가 바꿔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뭘 해야겠다. 둘 다 악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둘 다 사랑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달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에 들러붙이는 귀신을 미워하는 거죠. 네. 가족으로서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낭이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애초 원작에는 낭이와 우기가 이제 근친상간인데 여기서는 약간 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 종교가 이제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붙고 있는데 이 근친상간에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낭이가 약간 그 오빠에 대해서 에로틱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계속 이제 목덜미로 가슴팍으로 낭이가 자꾸 손길을 이제 드다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표현이 바뀌는군요. 좀 바뀌는 거죠. 이건 뭔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우기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어떤 낭이의 손짓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마 네. 낭이는 네. 어쨌든 뭐 이게 어렸을 때 상당 기간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고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자라잖아요. 네네. 같이 자라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전혀 남녀의 감정을 안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둘이 서로 같이 있지 않으면 네. 오히려 이제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자주 이제 또 보게 되는 이성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며느리라 해가지고 어릴 때 아주 어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 삼지 않습니까? 그 너무 어릴 적부터 민며느리 삼으면 그 나중에 그 부부로서의 어떤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죠. 지금 말씀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맞아요.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감정 느끼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그 비슷합니다. 같이 있다 보면 자꾸 회피하려는 심리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붙으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여기 약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아는 계속해서 이제 신당에서 막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네. 아들에게 태양 귀신 떨어지느라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이 기도할 때 이 모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면 마치 뭔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교태를 부르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진짜 뭔가 어떤 섹스를 하는 느낌까지 줘요. 새로운 신과 네. 그런 느낌까지 받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받는데 네. 여기 약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미가 모아가 혼자서 춤을 추고 가든 교태를 부리면 완전히 비침까지 날뛰니까 낭이가 또 방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면서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뛰어 일어나가지고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벗고 자기도 난리치고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날 깨보니까 자기가 다 발가벗겨 있더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다 발가를 벗은 거죠. 낭이도. 그 야릇한 걸 느낀 거지 본인도.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우기에게 붙은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기가 그렇게 자기 그 동네 교인들 찾으러 갔다가 며칠 뒤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고 그러겠습니까? 다시 어미새가 그 날개를 가지고 새끼를 가면 다시 울었는데 자, 그날 밤에 이제 어떤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거죠. 잠을 같이 이제 이게 드라마가 이건 더 잘 만들어놨는데 네. 어떻든 뭐 같이 잠을 자는데 우기가 자다가 갑자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보니까 자기가 품에 있던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뭔가 웅얼웅얼하는 죽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바로 모아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불을 한 장씩 한 장씩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우기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뛰쳐나가지고 냉수 그릇을 집어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끌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모아 손에는 식칼이 번뜩번뜩 하는 거죠. 모아 손에. 왜냐하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귀신을 쫓을 때는 식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칼을 들면서 여기는 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는 그때 분명히 식칼로 우기의 면상을 치려고 한다. 우기의 면상? 네. 이제 근데 찌르고 있는 것보다 이때 이렇게 하듯이 치려고 했다. 네. 근데 순간 우기는 모아의 칼날을 왼쪽 깃전에 느끼며 왼쪽 깃전에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서서 소반위에 차려놓은 냉수를 그릇을 들어가고 모아의 낯에다가 그릇에 끼얹어 버립니다. 그 서로가 서로 지금 완전히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서로 귀신 불러가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 불이 이제 그 재단에다가 불 양쪽 불 켜잖아요. 그게 넘어지면서 불이 이제 집에 불이 붙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의 상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부뚜막에 오르고 이렇게 방으로 불길이 덮쳐갈 때 이제 우기가 뭔가 잡으려고 하던 와중에 갑자기 우기가 찌르르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결국 뒷덩어리가 찌르르한데 모아의 칼날이 우기의 뒷덩어리를 찔렀던 거죠. 워낙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막 귀신 물러가라고 하고 집에 불라고 하는 상황이라 네. 당연히 뭐 아들을 노린 건 아닐 테고. 네. 근데 이건 노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찌른 거는. 그래? 어쩌면 그럼 모아가 이제 본정신이 아닌 접신 상황에서 그랬을 그런 수 있다. 상황에서 그냥 완전 찌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찔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을화라든지 다른 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마 여기서는 이제 세 군데 상처를 입은 걸로 나와요. 근데 바로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세 군데? 네, 세 군데. 그럼 찔렀네. 3번 찔렀어. 세 군데. 아니 아까 느낀 거 머리, 목덜미, 덩어리 이렇게 아까. 아니 툭툭 쳐줘야지 이걸 찔러면 어떡합니까? 모아가 좀 너무했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기의 병은 이 칼로 맞은 상처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리에 병석에 들어눕게 된 게 그 상처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이거죠. 우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 원장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는 병을 고친다는 거 나왔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사후관들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의 사후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낮가밤을 헤어지지 않고 모아가 아무리 간호를 해도 안 나아요. 안 낫고 결국 이제 자기도 지금 구슬을 할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병이 있어가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모아가 이제 신통력이 없어. 이 와중에 9월에 교회당이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미국 선교사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두 눈이 파랗고 콧대가 칼날 같은 미국 선교사를 보는 것은 원숭이 구경보다도 재미나다고들 하였다. 돈은 한 푼도 안 받는다. 가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네. 그리고 와서 먼저 이 배틀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당은 서긋 빠진 고목나무나 듣도 보도 못하는 돌 미륵한테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판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압도 못 벌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는 그가 어떻게 눈 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은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올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가 막 모든 병인들을 다 고쳤다. 병인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한 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는 비웃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걸로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네.
갈수록 늘어만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어만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제 시스템을 여자들의 은가락지 금바란지가 나날이 수를 다투어 강단위에 내걸리게 되었다. 기부금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제. 교회 쪽에. 교회 쪽에.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이렇게 생각한 거 뭐하는 양국 놈들이 요술단을 꾸며왔어. 요술패를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근데 어떻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치고 예언하는 것은 자기가 신령님에게 받은 고향 권능인데 이게 지금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기의 병은 이제 겨울철에 들면서 갈수록 악화졌고 결국 계속 눈물 흘리면서 너가 은미를 찾아 10년 만에 하는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냐니까 우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마침내 자기가 평양에서 자기를 돌봐줬던 그 미국인 현 목사가 전도사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 형제가 이런 환경에 살았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전도사가 그래도 이분 때문에 우리 경주에 교회가 들어서고 이분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 목사가 다시 오기를 약속하고 떠나갈 때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주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줍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이후로 우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아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굿이 하나 열리는 거죠. 부잣집 며느리가 예기소라는 못에 몸을 던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아는 비단호 2벌을 받고 특별히 굿을 응당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굿을 건지는 거죠. 혼을 건져가지고 그리고 혼을 건진 다음에 달래가지고 저 이제 더 좋은 세상으로 그걸 보내는 거죠. 모아의 마지막 굿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전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위험한 존재로 봐요. 네. 그래서 부정을 일단 차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관에 넣을 때 꽁꽁 묶는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게 묶어버려요. 맞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심리거든요. 일어나면 안 돼.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면 큰일 나. 장례식장 갔다 와서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부정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단 기본적인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만 탄다고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좀비 영화를 좋아하느냐. 네. 좀비.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 자기들이 죽였던 수많은 인디언과 인디오와 이거에 대한 억압들. 그 억압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살인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집단 살인. 정말 그 뭡니까. 홀로코스트 이상이잖아요. 제노사이드란 말이에요. 한 종족으로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것들을 이 억압을 했지만 그 억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좀비라는 형태의 어떤 그걸로. 죄의식을 싣는. 네. 그 죽은 사람이 항상 보복을 할 거야. 좀비라는 건 죽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건국은 그 신화를 은폐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처벌의 욕구들. 그 좀비가 결국 우리가 쥐은 죄값을 우린 치러야 될 거야. 진짜 많잖아요. 좀비 콘텐츠들 여기는. 우리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우리는 이제 망자를 달래주잖아요. 구슬을 항상 달래주잖아요. 우리 항상 위령제 진홍구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걸 하는데 이제 모아가 여기서 딱 그러면 딸 랑의 입이 열 거다. 예수 귀신이 센지 내 귀신이 센지 한번 보자. 네. 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모아가 여기서 이제 하는데 잘 안 잡혀요. 이제 아무리 그걸 해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못 이런 데 가서 쫙 뭐 건점 있잖아요. 머리카락 같은 게 탁 걸려나와요. 근데 진짜 그게 실제로 그런 걸 하면은 머리카락이 진짜 걸려요? 보통 걸리 나오는 장면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진리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하기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 네. 오성이 되겠죠. understanding. 네. 어떤 생각한다. 이성으로 생각한다. 오성. 두 번째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라는 거. 세 번째가 안다는 것이요. 알미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이 생각하기보다 윗단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다는 것은 이성의 영역은 믿는다는 것은 작용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과학적인 이성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무리 해도 밖으로 던지면 거기서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 온단 말이에요. 안 건져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혼에 이게 응하지가 않는 거예요. 혼을 지금 불러들이는데 안 응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모아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초원거로 들어가면서 쫙 하면서 이제 넉대로 물을 휘저으면서 이제 혼백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이 들어보시면 완전 절창이에요. 이거 한번 이건 뭐 이게 진짜 한번 들어보시면 막 진짜 네. EBS 라디오에 있다고요? 라디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근데 이게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김씨 부인을 건지다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낭이 따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물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노아는 결국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넋두리만 제가 살짝 예. 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예. 읽어주시면. 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그냥 읽어볼게요.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 가자시라 가자시라 이수중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강변에 복숭아 꽃이 피그덜랑 소복단장 낭이 따님 이내 소식 물어주소. 첫 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 할 즈음 모하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처음엔 쾌잣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넋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이수중분 백로주로는 이게 보통 이제 무가에서 이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관용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복숭아꽃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복사꽃 나오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를 좋아하고 복숭아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릉도원 할 때 도가 복숭아 도잖아요. 네, 네. 우리가 결국은 도달하고 싶은 갈 수 없는 그 이상한 유토피아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바로 수국의 우리 낭이 따님이 가야 되는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되는 마지막 이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 보면 결국은 뭡니까? 죽었으니까 기독교한테 진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음에 열흘쯤 지난 뒤다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제 결국은 낭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요. 낭이를 이제 임신시킨 그 근데 그 여러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네. 모아가 너무나 조금 성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갖고 결국은 떠나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 자기 딸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개작했을 때는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가 신약 전설을 들고 괭한 눈으로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개작 60년대 개작에서는 그냥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가 괭한 눈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신약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빼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많이 의식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브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마지막 교시 흉을 받았는지 말소리가 알아들을 말을 잘 못하는데 원래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타라 사내는 손으로 나귀를 가리켰다. 낭이는 잠자코 그 아버지 시킨 대로 나귀 위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 밤마다 그 무성한 자풀 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 이걸로 끝나죠. 이제 종이 등불도 사라지고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백치하다다도 그랬고 왜 이렇게 여자가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 설정이 좀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작품은. 예리하시네.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네. 났어. 민요 어떻게 해? 오 맞다. 악플 좀 줄어들까 어떻게? 이거 하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동리 소설가가 네. 우파다 여러 가지 민족주의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뭔가 남성적이고 거칠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소설 산화라는 소설이 있고 산불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도 아주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것들이 딱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정말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당시 뭐 예를 나병을 걸렸던 여인네라든지 지금 나오는 무당 나병 환자 그 여인들이 전적으로 주인공을 최초로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들을 제일 죄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백치하다다 이런 것들이 그거 나오는 그 자체가 그 일종의 언어 장애를 가지고 청각 장애를 가진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그 봉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소경 3년 보아도 본 게 없고 들어든 게 없고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에 속에서 끊임없이 억압된 여성들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 벙어리 3년 그걸 우리 지금 정민이한테 강요하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나 벙어리로 있으라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야, 심지어는 가운데 저 안경 쓴 애 좀 빼라는. 야, 오빠는 눈 뜨고 나는 입을 막고. 둘 빼면 어떻게 하냐. 정박님 혼자는 못하잖아. 제발 뭐 정박님한테 시간 좀 많이 주래.
아니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아니 뭐 우리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구박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둘 빼고 저희도 좀 조심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우리 서로 지킬 건 좀 지켜가면서 합시다. 같이 다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기서 결국은 이제 김동리 작가가 원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모아는 결코 죽은 게 아니다,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설정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가 되어 간 거고 그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갔다 이거죠. 그 본래 자기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 그러니까 본래 자기도 그 연결돼 있다 이거죠. 본래 자기가 누구의 신령을 받아갖고 낭의를 뺐습니다. 연화대왕. 아니 그렇죠. 그 지하 물속에 용왕참. 그러니까 자기 그걸로 돌아가는 봐야 거죠. 되네. 그러니까 그걸로 봐야 된다 이거죠. 뭔가 하나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를 문화의 속성은 자연과 거리를 둬가지고 좁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특징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여기 김윤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김동리의 탁월함이 여기 있었던 건데 김소월의 시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떨어져 있네 이렇게 있죠. 저만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뭔가 자연과 나와의 거리, 대상과 대상과의 거리를 말하면서 서양에서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 타협을 하든 서로가 한쪽이 한쪽을 뭐 흡수를 하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만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그냥 자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자연이다 이거죠. 동학에서 말하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자연으로 돌아갔을 뿐. 내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물화일체되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다른 남이 있습니까? 네. 내가 없고 남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남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사라지더라도 다 똑같이 이게 내 남이란 말이죠. 네네. 그럼 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남하고 나 아닌 것과 하나가 동체가 되니까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다 이거죠. 나라는 게 있어야 이제 나와 다른 무엇이 있는 건데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 자연과 나는 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아가 그러면 물에 사라진 건 패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건 생리다 이거죠. 생리적 현상.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먹어야 되듯이 다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때가 되면 자꾸 이제 또 뱉어내잖아요. 우리 소화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우리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빠지겠지. 그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체중계로 재야겠지. 그렇습니다. 위아래 체중계입니다. 위아래 체중계가 여러분의 정확한 체중과 함께 여러분의 몸의 12가지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전송까지 해주면서 여러분을 관리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체중계와 여러분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체중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위아래 체중계 사실 요즘 뭐 그 인바디 체중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믿을만한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을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인바디 체중계 막 20만 원 넘어요. 3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거의 뭐 6만 원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위아래 체중계 포털 사이트에서 위아래 체중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광고지 링크 아시죠?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이제 따뜻해지고 있어요. 관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아의 어떤 뭐 성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결국 물화일체가 되었고 새로운 인간형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같으면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모아라는 이제 새로운 인간형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김동린이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이제 우리는 파우스트에서 모아로 바뀌어야 된다. 파우스트가 예전에 내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 이걸로 그 방황을 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방황을 했고 그래서 쉬는 순간 결국 자기 영혼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아다 이제는 모아다. 새로운 세상은 모아처럼 물화일체 생사일려가 되는 것들 이 세계가 우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기존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 역할이 다 쇠했고 이 샤머니즘의 종교 우리는 생사여의라고 물화일체하는 이 세계 이것을 보여주는 모아라는 인간형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자신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보면 좀 이게 이 소설에서 보면 네. 기독교 이제 믿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게 네. 기독교를 샤머니즘화로 완전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후가 아주 약하고 오로지 병 고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서로 똑같잖아요, 사실. 서로 병 고치는 배틀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 그리고 어떤 한국의 한 지식인들의 한 유형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한 형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잡기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네, 네. 그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잡기가 아니라면 샤머니즘도 잡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김동리는 같은 맞쓰는 걸로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문학적인 성취인데 동시에 종교적인 방향을 너무 기울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기독교를 너무 의식하다가. 그런 또 비판도 받긴 하는군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칼이 나오고 물론 뭐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칼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이런 폭력적인 게 나올까 이 가족 내부에서 결국은 아픈 가족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김동리의 아픈 가족사. 실제로 네. 왜요? 사실 김동리의 부친이 네. 어릴 때 그 집안이 다 몰락이라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주 어릴 때 이제 정말 자기가 집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전에 조선 말기라든지 조선시대 내부에 제일 유행했던 소송이 무덤 소송이에요. 산송이라고 부르는데 명당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네, 네. 자기 이제 집안의 무덤인데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걸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지키려고 관가에서 또 고발을 하면 관가에서 네 말이 맞는데 너를 보내주면 너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유배를 보내주마. 네. 귀양살이를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요. 김동리 아버지가? 네. 자기 집이 온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귀양 갔다가 또 이제 권세 있는 집에서 또 쓸리면 또 들어눕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생매장 당할 뻔도 하고 권세 있는 집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자기 엄마도 목을 메고 자기 부인도 목을 메고 그런 아픈 과거사가 있는데 결국 이겨낸 거예요 그거를. 그 집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그 예전에 자기 처갓집에서 또 딸을 준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딸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결혼해가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동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집안에 네, 하여튼 네. 딸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 힘들지. 술이라는 건 막이다 이거죠. 막이.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엄마의 결단. 아버지에 맞서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 술만 먹고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잡자, 너구리 잡자. 이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여우를 야시, 여시 이런 말 쓰거든요. 그 예수하고 여시, 예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충격 나니까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이제 어머니를 머리채를 잡고 가서 이제 폭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큰 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무서움, 그 전율, 그 절망, 그 비분, 그 저주스러움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나에겐 없다. 이 천하의 문학의 대가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는 가정폭력을 항상 거를 두고만 봐야 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라난 건 뭘까? 오히려 공포의 세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의 신앙이 아닐까. 엄마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이게 더 가정이 더 된 거 아닌가.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것들이 초기 원장에 좀 너무 그렇게 나타났고 그게 조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달라졌는데 결국 우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아비하고 똑같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란 거죠. 우기가. 아버지가 서양 귀신이 씌어진 것처럼 아버지는 술 귀신이 씌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년 김동리는 엄마 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처지에서 보면 진짜 이 아버지한테 술이란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저 저래 된 거 아니냐 사람이 술만 마시면. 그래서 김동리 같은 경우도 2살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2살이요? 네. 아빠가 먹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서전 기록에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우와 아기가 술 마신다. 아기가 술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 걸 사람들. 이게 좀 학대 같기도 하죠. 학대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학대죠. 그러니까 이게 막 복합적입니다. 그죠? 그런 2살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자기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엄마 편이니까 엄마의 편에서 보면 그 엄마는 술이랑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동리는 어릴 때부터 소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 전부 기독교 미션 스쿨만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결국 기독교는 못 됐어요. 나중에 천주교 이제 받았지만. 그래요? 근데 결국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 모아한테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는 거꾸로 선 엄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꾸로 선 엄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귀신 논쟁하면 서로 귀신이라고 보면 피장파장이잖아요. 기독교나
샤머니즘이나 서로 귀신이나 부르면 그러면 결국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 모아의 승리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에 패배했지만 마지막 구판에서 결국 모아는 자연과 합일이 됐으니까 결국 그거는 엄마의 또 승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해석도 있고. 무녀도의 주제를 받아 이거죠. 네. 그 주제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13살에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맞서는 샤머니즘의 복권이잖아요. 네. 그것은 샤머니즘은 민족을 상징하잖아요.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잖아요. 민족주의라고 할 때 주인은 아버지거든요. 네. 그 당시 일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은 국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세기는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 고아의 시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이강수 소설 주인공 전부 고아예요. 무정에 나오는 형직도 고아고 흑에 나오는 허숭도 고아고 다 고아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천지의 고아다. 그런데 결국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정하고 아버지를 욕을 하고 비난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사람의 주제는 샤머니즘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사실 성리한 것 같지만 네. 기독교에 대한 성리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뭐냐. 기독교에 대한 샤머니즘의 어떤 복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복권을 시도한 거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은 튀어나온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술을 드시고 한 아버지지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정말 처절한 과거의 어떤 경력들 네. 그 집안에 지키기 위해서 온갖 죽음을 무릅쓰고 유배를 그 어린 나이에 유배를 떠나고 이런 것들을 결국 이해한 거 아니냐. 나이가 들어가 개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무녀도 네. 우리 정민여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무녀도 네. 쭉 봤고요. 또 우리 김동리 작품 중에 좀 읽을 만한 거 뭐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 두 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별이 있는 풍경. 전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별 있는 풍경. 네. 참 제목이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안 어울리는 듯한. 이별 있는 풍경? 네, 그러니까 작가의 지금 기존의 작품들과는 뭔가 제목부터가 느낌이 다른. 무녀도 황석이 되게 현대적인 느낌? 등신불인데 갑자기 이별 있는 풍경. 그러니까 토속적인 세계로 가다가 네. 이제 50년대 이후로 50년대는 이제 기독교 사반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기독교 관련된 본격적인 관념 소설도 쓰고 네. 여러 가지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70년대 60이 넘어가지고 말년에 이제 만년에 쓰신 거죠. 상당히 좋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것도 액자 소설이에요. 어떤 선생님인데 자기 학급에 초등학교 영희라는 아이가 쓴 소설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한 쓴 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개한다. 소개한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희가 이런 거예요. 영희가 자기 외사촌 가족 둘이죠. 영희는 이제 엄마와 영희와 그리고 자기 이제 외숙모와 이제 외사촌 형제들 이렇게 가족 두 명이 자기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유원지에 가는 거예요. 늘봄 동산에 유원지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때가 이제 한 여름쯤 됐어요. 여름에 좀 천천히 식사를 하자 해가지고 해가 지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그린 거예요. 네.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근데 별 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영희 엄마하고 외숙모가 식사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좋아하는 뭐 생선에 떡에다가 뭐 아주 좋은 막 음식을 준비해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원지를 갔는데 그 유원지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영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만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조금 지기 전에 먼저 이제 자기 외숙모 식구들은 와 있고 자기는 외할아버지 모시고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이 집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차도 있고 하니까. 자, 그리고 떡을 이제 이렇게 다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유난히 그날따라 음식을 정말 천천히 먹는 거예요. 나 뭔가 이거 슬픈 결말일 것 같아서 싫다. 네. 예리하네. 정민여가 나 무녀야 무녀. 정문여로 갈래? 정문여? 정무녀로 갈래. 이거 한번 읽어봐도 좋은데. 잠깐만. 뭐 좋은 부분 있으면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영희의 시점으로 쓰여진 이별 있는 풍경이라는 책의 네. 그 소설의 한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음식을 조금씩 들고 계시는 일이
어머니나 외어머니에게는 왜 그렇게 감격스럽고 대견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러한 모든 일이 하도 신기하기만 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굴비나 게살 같은 것을 조금씩 집어다가 입에 넣으시고는 천천히 씹으시며 먼 산이나 건너편 언덕배기의 수풀이나 등 덩굴이 덮여있는 휴게소 쪽을 한참씩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어머니나 외어머니 쪽으로 잠깐씩 눈길을 돌리시곤 하였다. 그럴 때의 할아버지의 눈길이나 미소는 무언지 형언할 수 없는 정으로 어머니나 외어머니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달래어 주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외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그러한 눈길이나 미소를 마주 바라보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기가 송구스럽고 황송하기나 한 것처럼 얼굴을 약간 아래로 수그리거나 눈을 조금 내려뜬 채 거의 울먹일 정도의 감격으로 차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멍청한 듯한 눈길이 먼 산과 숲풀과 가까운 언덕의 방갈로와 등 덩굴 따위를 바라보시다가 어머니들 쪽으로 돌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울먹이고 싶도록 감격스럽고 대견스러운 일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평소 어머니와 외어머니가 할아버지께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어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또 우리 집이나 외갓집 살림 형편이 결코 구차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차려진 정도의 음식은 평소에도 대접해드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새삼 여기 차려진 음식에 탐을 내실 리도 없고 양을 특히 많이 드실 리도 없다. 어머니들의 저 심각한 흥분과 감격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해 늦은 가을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뜨셨다. 그래. 내년에 우리가 또 늘봄 동산을 찾는다 해도 할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여간 쓸쓸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때가 마지막 나들이라고 느끼시고 그렇게 천천히 잡수시며 먼 산과 숲풀과 가까운 언덕과 어머니들의 얼굴을 그토록 오래 바라보시고 또다시 되돌아보시고 그러셨을까? 나는 어머니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셔지는 날 늘봄 동산의 황혼 속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게 결국은 참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건도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슬프네요. 네. 마지막 나들이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건이 없는데 여운은 참 길다. 이런 게 좀 좋은 소설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인데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떠나보내는 그런 그 과정을 어린 나이에 지켜보잖아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외에 할머니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였나 그랬는데 저희 엄마랑 이모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 소풍을 딱 돌아가시기 전에 소풍을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작품을 딱 읽다 보니까 되게 그때 엄마랑 이모들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 뭐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네요. 고대 이남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죽음이 참 낯설고 아름답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참 자기는 모르죠. 의미를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그거잖아요. 이 어른들은 지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인간 기본의 본질이란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과 여러 가지 흥분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엄마와 외숙모는. 말로 형언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어떤 가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윤리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을 은폐하는 거잖아요. 네. 생활하기 바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그걸 의식하는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나 죽음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이해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특별히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왜 그날따라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을 들고 왜 저 마지막인 것처럼 보느냐. 오기무에서 그 교사로 나오는 정종준 배우가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 뭐 하이디를 인용하면서 왜 저렇게 아름답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태양이 이제 질 때 사람들아 나를 기억해다오. 네. 내가 낮 동안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나는 사라지지만 나를 기억해다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심리들.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뭐야 엄마 며느리와 딸이죠. 그 느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참 이게 우리가 이성만 논리는 포착이 안 돼요. 이런 감각들은. 우리가 그렇네요. 근데 이성만 논리 포착이 안 되지만 이 죽음이라든지 존재의 어떤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미지의 것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좋은 단편인 것 같습니다. 이별 있는 풍경. 기대했다 살짝 아니 실망한 것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정민여님이 쭉 읽었다 보면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끊어가지고. 네.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참 이별 있는 풍경은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참외라는 것 이건 좀 아까 과일 네, 참외. 네 이거 내용 좀 궁금하긴 하네요. 통으로 먹는 참외. 네. 즐겨 드시는 참외 정영진 씨가. 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제 한 세 식구가 살아요. 세 가족이 살아요.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사는데 한 고교 교사 형구라는 작중 화자가 있고 또 여대생 2명이 자취를 하고 또 영순네 5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영순네 5식구 한 방에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에 이제 세 가족이 사는데 이 영순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순네는 본래 농사를 짓다가 자식 공부를 시키겠다고 부부가 올라온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가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이제 좀 장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는데 부인도 이제 나도 장사를 같이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리어카를 사야 될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형구네로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형구네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영순네 아주머니 무슨 장사하는지 나 안다. 무슨 장사하냐. 과일 장사 맞지? 그러니까 맞다. 어떻게 알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번에 어떻게 봤는데 아이들 없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방에서 공부할 때 부엌에서 과일 같은 거를 그냥 막 입에 볼이 터져 나가도록 먹더라. 그 참외를 옹그릇 깎더니 쪼개지도 않고 막 그냥 코와 입을 담그다시피 먹더라. 그래서 코와 입을 담그다시피. 그렇지. 그래 그 물에 뜯는 소리 하며 씹는 소리 하며 그 가만히 먹는다 할 수 없자니까. 형구 부인이 당신은 왜 남 부인이 음식 먹는 거를 그렇게 보냐고. 아니 뭐 그냥 보여서 봤냐 그냥 보이니까 보였는데 영순 아빠가 몰래 아이들 많고 하니까 하나씩 갖다 주나 보더라. 그냥 급하게 먹어야 되겠지. 다 부부간의 정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영순이가 이제 그 당시 여자상고등학교를 나가고 은행에 취직을 하고 또 아들도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걸리고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일 장사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리어카 하다가 돈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가게도 차리고 너무너무 잘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돼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리어카 하지 마라. 그냥 막 이제 가게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그리고 특히나 영순네 너는 여자가 리어카 끄는 거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보기 안 좋다.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 예인이. 그런데 그 자기는 이제 그냥 여기 가게 지키려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남자니까 나는 그냥 야채 팔러 나는 갈게. 근데 그렇게 하고 좋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유 저 부부는 정말 심득이 좋고 그렇게 좋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며칠 안 돼가지고 가게 문 연지 며칠 안 돼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맞아가 바로 적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살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살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이 그 관에 이제 입관을 할 때라든지 장례식 이제 갈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형군의 부부도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위로도 해드리고 잘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중화자 형구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참외가 쏟아져 나오는 여름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에 지나가다가 옆 얼굴을 보니까 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참외를 혼자 앉아갖고 또 참외를 그런 식으로 우거우거 먹고 이렇게 옛날처럼 먹는 거야. 그 형구가 뭔지 모르지만 얼른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끝입니까?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딴 거 모르고 이것도 내용이 크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운 이 이미지 하나 참외를 우거우거 먹는 여인. 이게 참
난 뭔지 모르겠어요. 총적으로 우걱우걱.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면은 뭘로 딱 이 소설은 딴 거 안 하고 그 참외를 혼자 우걱우걱 먹는 모습. 슬프고 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악착스럽기도 하고 이 뭔가 아니 저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성실한 삶의 이면에 있는 뭔가 불편한 어떤 모습들 그런 뭔가 느껴진다 이거죠. 이상하게 묘하게 아주 가난하고 그랬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어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네. 집안 이제 자리도 잡고 누가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람들하고도 잘 베풀고 자 그런데 다 평소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술을 아주 많이 먹었다라든지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가 더 이상 의식이 통제가 안 될 때 어떨 때 지금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안주도 많이 먹고 저녁도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헤어진 순간에 갑자기 어디를 막 눈에 보이는 음식마다 길거리 음식마다 그냥 다 흡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고 허겁지겁 막 돈에 몇 개씩 들고 막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우동 짜장 막 다 흡입을 해버려요. 그걸 지켜볼 때 느낌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죠. 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떤 순간에 원초적으로 봉인해놨던 게 내 의식이 풀어질 때 그게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볼 때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처럼 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좀 애잔하고 애처롭기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이게 참 뭘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뭔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잖아요, 사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먹는다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충족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본능의 충족은 반드시 문화를 통해서 충족이 되거든요.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만 먹을 본능을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질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순네처럼 그냥 우적우적 먹고 막 그냥 볼이 터져 나가도록 먹고 그냥 소리를 빡빡 내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동물로서의 우리를 환기시켜 주니까 불편한 거 아닌가. 뭔가 우리가 동물의 존재로서 우리의 본능에만 막 그냥 광분하고 있고 그런 문화고 이런 절제라든지 자제 그리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문화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내 본능 그냥 문화로 충족한다는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는가. 내 속에 동물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니까. 네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아니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역시 이 맛에 정박님 끊지 못해. 이 맛에 정박님을 끊지 못해. 이맛정. 네. 좋습니다. 참에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들이 뭐 그러니까 문효돌 제야점 막 그렇게 특별히 막 드라마틱하게 뭐가 막 오고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여운이 쭉 남는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계속 남는 작품들이 많군요. 뭐 바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여성 나병 환자. 그러니까 산화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이 병든 고기를 먹고 다 식중독이든 이거 다 죽어가는 그 참상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이 사람은 계급 문학이 안 했는데도 더 오히려 적나라하게 더 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 삶하고 한번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항상 좋은 문학은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읽혀야 된다. 근데 지금도 읽히려면 지금 안 읽잖아요. 저희 애한테도 소설 읽어보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재미있는 건 자기도 읽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것들은 재미있더라. 그러니까 뭐 충분히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재미있더라. 근데 지금 주는 이런 책들은 좀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한 게 재미가 있는 게 현재성인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김동리의 문학이 현재성이 있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든 장소가 달라져도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시간의 한계, 죽음의 의미, 왜 나는 이런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말씀 이별 있는 풍경했습니다만
참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것을 그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그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눈을 볼 때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하고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식사 천천히 하시는 거겠지. 우리처럼 뭐 수영도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겠지. 이렇게 보는 아이의 그 천진난만함이 대비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네, 네.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가인데 이 세상에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미지의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어떤 지적 활동이라든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효는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미지의 세계야. 이 모든 것이. 알아야 될 게 많았어. 끝이 예. 없어. 네. 정민효나 저나 정방님이나 네. 다 한 끗 차이입니다. 예. 무슨 그건 차이가 아닌 있겠어? 것 같다. 아니. 이건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큰 네. 진리 앞에선 사실 우리가 뭐 조금 더 안다, 조금 더 모른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 같이 겸손해지는 시간이 오늘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당백 시즌 2 15번째 시간은요. 네. 김동리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해봤고요. 아, 간만에 또 한국 소설, 네. 한국 단편 소설 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 있는 책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이었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